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공교로운 시점에 거듭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1시간도 안 돼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니 그로부터 석 달여 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또 한 번 스마트폰을 바꾼 건데요. 그 전까진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다가 유독 이러한 시기에 수상한 교체가 잦았던 이유에 대해 재판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보도되고 50여 분쯤 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오후 3시 23분 6년간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가 6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돌아온 재판사는 다음 날인 5일 새벽 5시쯤 다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유심칩을 몇 차례 옮겨 꽂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7일 재판사는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사는 석 달 만에 또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합니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으로 다시 논란에 선 직후였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의혹 제기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한 겁니다. 재판사는 이번에도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바꿨다가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했습니다.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사안을 심의한 감사위원회가 결국 공수처 수사에 최종 결론을 맡겨버린 상황.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해 재판사는 잘 기억나지 않아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앞서 보신 지귀현 재판장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했는데요. 이제 관심은 공수처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날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판사가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지내고 있다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자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귀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직접 조사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넉 달 만인 최근 감사위원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판사가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가진 건 지난 2023년 8월 9일. 먼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저녁값은 지판사가 냈습니다. 이후 후배 변호사의 제안으로 유흥주점에 갔지만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종업원이 오기 전에 지판사는 술을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떴다는 게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한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지판사가 담당한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제보받은 민주당 당직자는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년간 20여 차례 수백만 원이 드는 유흥주점 접대가 있었다고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판단은 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현직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관까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재판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데다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법원 직원 1명이 찾은 제주 시내 한 식당. 점심을 먹으면서 일행이 함께 술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뒤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여러분 오시니까 그냥 막 그런 말 안 하시고 식사하고 마시니까 판사님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하는데.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장판사 일행은 나갈 수 없다며 버티자 경찰관까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부장판사 일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근처 다른 노래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이 없는 날이었지만 엄연히 근무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무 시간에 마셨다는 것은 일단 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거고 도덕적 이렇게 윤리적 의식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인지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경고를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해당 회식 자리는 해외 전출이 결정된 법원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인 오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배석 판사들과 합의 없이 법정 구속하는 등 재판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 특히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휩싸이는 등 진정이 접수되면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지귀현 판사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이번 청문회. 하지만 정작 증인석은 명패조차 없는 빈자리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귀현 부장판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핵심 증인들 전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붕어빵엔 붕어가 없듯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법원에서 판사들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나올 때 불출석 사유서 안 내고 이렇게 의견서 내면 옳다거니 하고 그거 들어줍니까? 국회는 무시합니까? 법사위 청문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 개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주기 위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자 여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다음 달 15일 현장 감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빠진 채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당은 사법개혁의 문은 윤석열과 조희대가 스스로 열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로까지 겁박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당시 하루 종일 변호인을 접견하고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까지 쓰면서 이른바 황제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 여러 명을 24시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교도관 7명이 전담 편성됐던 사실이 드러났고 게다가 이들이 매일 써야 할 근무 일정마저 무려 52일 동안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서까지 이어지는 특혜 의혹 단독 보도, 공윤선, 고병찬 두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3월 8일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52일간 서울구치소에서 먹고 자며 3평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란 제목의 글에는 윤 대통령 수감 기간 동안 구치소 측이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마다 말끔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선 교도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수감 생활 동안 벌어진 7가지 비위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글이 올라오자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싶어서 했겠냐. 현직 대통령이니 어쩔 수 없이 했지라는 등의 댓글 80여 개가 이어졌습니다. 댓글 역시 현직 교도관만 쓸 수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보받은 의원실은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실제 교정 보안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 전담으로 편성된 사실은 확인됐는데 52일간 이들의 근무 일지가 단 하루도 작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교도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주는 등의 수발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근무 일지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용자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접견이나 법원 출정에 동행하는 교도관들. 그러나 서울구치소 내 편성된 이른바 윤석열 전담팀이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밝힐 단서인 근무 일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서울구치소 윤석열 전담팀은 가장 고참한 명을 팀장으로 두고 나머지 6명은 2명씩 3교대로 편성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당시에도 교정당국은 전담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일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교도관들은 근무 중 처리한 업무 내용을 교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용자가 특이동정을 보이지 않는지, 접견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전담팀은 규정과 전례를 어기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이례적 결정의 배경에 대통령 경호처에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틀 뒤 경호처가 서울구치소로 보낸 공문을 재구성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동정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에 수신자는 법무부 보안과장과 서울구치소장 등이 지정됐습니다. 경호처는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각종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출 시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가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치소를 압박한 겁니다. 당시 경호처의 1인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전 차장이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주는 등 잡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근무일지 미작성 등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돼 엄정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으로 경질된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과 이른바 윤석열 전담팀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3년 휴가 도중 사적인 파티를 위해 해군 함정을 썼다는 의혹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휴가 당시에도
김건희 씨를 뜻하는 V2의 지인 단 한 명을 태우기 위해 해군 수송정이 사용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스스로를 V2 지인으로 소개한 이 탑승객은 해군에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는데 MBC가 해군의 항박 일지와 내역 등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작은 섬 저도에는 청해대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이던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해군 항만수송정 한 대가 저도를 출발해 진해 군항에 도착했습니다. 함정의 항박일지에 기록된 탑승자는 V2 지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V2는 대통령 부인, 즉 김건희 씨의 지인을 태우기 위해 해군 함정이 동원된 겁니다. 김건희 씨의 휴가에 동행했다. 무슨 이유에선가 먼저 휴가지를 빠져나온 걸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해군 함정에 탑승하는 건 엄격히 제한되지만 스스로를 V2 지인이라 소개했을 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대통령 경호처 소속 7명, 오후 4시 40분 해군 소속 20명이 같은 함정에 한 번에 탄 것과 비교하면 유독 이때만 V2 지인 단 한 명을 위해 항만 수송정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오전 9시 10분과 11시 40분, 또 오후 1시 30분과 35분, 2시 55분엔 항만 수송정 3대가 각각 진해에서 누군가를 태워 저도로 이동했는데 해군은 확인 제한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군을 이용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군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정작 오후 1시 45분 귀빈정이라 불리는 항무지휘정을 타고 저도를 빠져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없이 부산의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나온 뒤 해군은 군수지원정으로 여러 차례 차량과 물품을 실어 날랐는데 여기엔 골프카트 7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군 측은 저도가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유람선 출입이 제한되는 만큼 해군 함정을 지원한 거라면서도 V2 지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자생한방병원 계열사 건물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빌려준 대가로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또 계열사를 통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는 건데요. 자생한방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5층짜리 건물.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일부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인수위 인사검증팀이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주식회사 JSD1. 자생한방병원의 계열사 중 한 곳으로 신모 명예이사장 일가의 가족기업입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초기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된 신모 씨와 연관 있는 곳입니다. 김건희 씨랑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둘째 딸인 신 씨의 남편은 인수위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신 씨를 고리로 자생한방병원 측이 인수위에 사무실을 내주고 그 대가로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자생한방병원 측이 100억 원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소유한 JSD1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신 씨가 대표였던 자생바이오에 90억 원을 빌려줬는데 2023년 9월 자생바이오가 청산 절차를 밟자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했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자생홀딩스도 JSD1으로부터 35억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청산했습니다. 총 125억 원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인수위에 사무실을 빌려준 건 2달 동안 1,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었고 비자금 의혹 역시 각각의 사업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사업이 부진해 청산한 것이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두 업무를 모두 맡는 특검에 있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명분인데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 소속인 검찰청으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이 오늘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한 겁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명분에 따라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이 직접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뇌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면서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 검사들의 입장은 수사를 다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최근 30일 더 수사 기한을 연장한 특검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일부 혐의를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못했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매각 매직 의혹 등의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파견 검사들의 입장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 집단 항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법안 심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검찰이 상소한 경우 2심에서 95%, 대법원에서 98% 그대로 무죄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사들이 되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항소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되는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무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뀌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 항소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바뀌는 비율은 더 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그게 타당합니까? 무죄 사건들이 상급심에서도 대부분 다시 무죄 판결을 받는 데에는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에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을 기소해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 봐준다며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뒤 기준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1심 유죄, 항소심 무죄에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유죄로 판단이 바뀐 바 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내년 10월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면서 법정에 앉은 한 전 총리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한 전 총리는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가됐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법정에 가득 찬 취재진을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견제할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1보좌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검찰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엄 당일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3 계엄이 위헌인지 화펀인지 묻는 재판부에 한 전 총리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계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결정적 단서가 된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는 오늘 진행되지 않았는데 특검 측은 군사비밀인 해당 증거를 공개 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에선 여론 재판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이승현 기자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혐중 정서를 퍼뜨리려는 세력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나 중국인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철거할 길은 없다고 합니다. 먼저 누가 무슨 돈으로 이런 현수막을 다는 건지 추적했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 앞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다른 곳에는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망상적 부정선거론과 중국 대우론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현수막에 나온 QR코드, 극우 성향 유튜브의 통로입니다. 짜증이 날 정도로 저희 거짓말도 많이 있고 아이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없는데도 저런 현수막을 보게 되면 당연히 저걸로 인해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게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후원금으로 현수막을 단다고 합니다. 후원 금액은 자유제.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상관없이. 돈을 보내자 다음 날 현수막이 왔습니다. 가로 6m, 세로 90cm짜리 현수막에는 트럼프, 푸틴도 언급한 부정선거라 쓰여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달려고 만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섬뜩한 문구도 눈에 띕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단체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혐중 시위에서도 이 단체 현수막이 보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유튜브에 나와 정당 이름을 언급합니다. 처음에는 당하고 당의 이름 빌린 건데 지금은 제가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한 상태예요. 내일로 미래로 찾아보니 충청의 미래당으로 출범해 몇 차례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주소지에 가봤습니다. 해당 정당과 관계없는 사무실입니다. 당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명 빌려주고 현수막 장사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현수막 정치라고 했습니다. 현수막 정치하는 거고 이 문구들은 전부 국민들이 주시는 거야. 전라도, 제주도, 전국의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저희한테 줘요. 두 사람은 개인 계좌로 현수막 후원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절차상 하자이지 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수막 정당에 길을 터준 건 거대 정당들입니다. 3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혐오와 음모의 현수막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 셈입니다. 정당 활동, 그걸 폭넓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 요구하면 거의 다 그냥 괜찮다, 정상이다 뭐 이런. 선관위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조항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철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당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조건을 원내 정당 등으로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또 걸렸습니다. 바로 간다, 이승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출판문화협회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지키는 데 헌신했다는 게 선정 이유인데요. 임소정 기자입니다.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위안부와 일본군은 동지적 관계이며 강제 연행이란 국가폭력은 행해진 적이 없다. 지난 2015년 법원의 조치로 삭제됐던 제국의 위안부 내용 중 일부입니다. 피가 끓고 살이 떨려서 사람 말도 못하겠어요. 위안부 할머니 9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저자인 박유하 교수를 고소했고 엇갈린 하급심 판단 끝에 지난해 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으로 법적 제재보단 자유로운 토론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용기를 내고 증언을 하신 존중을 받아야 한 자신의 주장에 맞게 증언을 선택을 해서 해석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을 해버리는. 그런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올해 책의 날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출판사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오랜 법정 투쟁으로 학문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키는 데 헌신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책이 옳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출판의 자유가 막힘없이 제대로 갈 수 있을 때 학문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 정서에는 많은 부분 무리가 좀 따르겠죠. 하지만 이번 수상이 박 교수의 일방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마치 출판인 전체가 과거사를 왜곡한 박 교수 저서 내용에 공감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또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판협회는 지난 2023년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오정희 작가를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지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관련 보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그제는 경기도 고양시 의원들이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났습니다. 국립박물관 설립 검토가 출장 목적 중 하나인데 같은 이유를 내세워 재작년엔 유럽, 작년엔 홍콩 등을 다녀왔지만 아직 박물관 신축을 위한 예산은 시의회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이 해외 출장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지 조건희 기자가 일본에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일본 치바현 중앙박물관. 지난 일요일 한국인들이 단체로 방문했습니다. 여기 바다에 가까워.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장면에도 또 나옵니다. 다시. 경기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입니다. 2시간 둘러본 뒤 도쿄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일본 출장 첫날 일정입니다. 그제부터 지난달 2일까지 4박 5일 일정입니다. 이곳 도쿄와 요코하마, 치바 등을 돌며 박물관, 미술관, 상업시설 등을 방문합니다. 시의원 7명과 국무원까지 모두 13명입니다. 출장 목적은 4가지. 문화관광 활성화 사례연구와 박물관 설립 검토, 도서관 운영 방향 분석, 노인복지정책 발굴입니다. 그런데 3년 연속 해외 출장 때마다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물관입니다. 재작년 스페인과 모로코 출장 때도, 작년 홍콩, 마카오 때도, 그리고 올해 일본까지 3년째입니다. 올해도 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물관 참고하려고 3년 동안 스페인, 마카오, 도쿄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박물관 치고
거의 적자라서 세금으로 메꾸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나 보려고 하는 거죠. 정작 치바현 박물관은 일요일인데도 한산합니다. 1년 방문객은 10만여 명, 수원화성박물관의 5분의 1, 국립중앙박물관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고양시의회는 그러는 사이 고양시가 요구한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은 8차례 모두 거부했습니다. 박물관 예산을 퇴짜 놓으면서 박물관 출장을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은 다음에 운영에 대한 답을 갖고 와라. 모레 방문 예정지인 도쿄 국립박물관은 2년 전부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가량 김치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1년 가까이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 사실을 숨겨왔다는데요. 전재웅 기자입니다. 늦은 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황급히 다가구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을 수색한 끝에 김치 냉장고 안에서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번 싸워가지고 막 친구에서 경찰차가 오고 그랬었거든. 왜 한 1년 정도 돼야지. 이제 안 보면 여기서 이상한 누나 보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 냉장고까지 새로 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메신저를 이용해 유족과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서 구입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가장을 해서 문자로 답변을 했고 피해자가 1년 가까이 문자 연락만 할 뿐 통화를 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유족들이 경찰에 알렸고 남성은 현재의 동거녀까지 동원해 살해된 여자친구인 척 위장하려 했지만 결국 범행은 발각됐습니다. 시신은 왜 숨기셨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남성은 살해 후 피해자 신용카드로 5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이달 초 수학능력시험 접수가 마감됐죠. 그런데 접수 마감일에 한 재수생이 교육청에 원서 접수를 하러 갔다가 안내 데스크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접수 마감 시각을 잘못 안내받은 뒤 삼수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잘못 안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원서 접수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재수에 도전한 수험생. 수능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 27분쯤 강원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출입문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은 접수 장소를 춘천교육지원청으로 안내했고 접수 마감을 5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고 차로 15분 거리라 학생 가족은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원서 접수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 접수 창구에 도착한 건 5시 3분이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5시로 접수가 모두 마감돼 원서를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감 시간이 오후 5시였던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능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잘못 안내한 겁니다.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잖아요. 정확하게만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든지 가서 접수를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교육청이 사회복무요원이 잘못 안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서 추가 접수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적으로는 이게 수용될 수 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도 예외는 둘 수 없습니다. 잘못은 교육청이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아 학생은 졸지에 삼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년을 까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의 인생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잘못은 했지만 그냥 교육은 시켰다.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학생 가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닷새째인 오늘 멈춰섰던 전산 시스템은 속속 복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특히 우체국 쇼핑 때문에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 우체국. 편지, 소포 등 필수 우편 서비스가 어제 재개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신선식품 배송도 가능해졌습니다. 배송 지연에 동의하는 고객에 한해서였지만 명절 선물 아예 못 보낼까 애태웠던 시민들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오늘 보내신 건 언제쯤 혹시 도착할 거라고? 내일. 우체국 택배는 웬만한 재난 상황에도 빨리 가던데 하루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서비스는 속속 복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 정상화는 멀었습니다. 우체국 쇼핑이 여전히 먹통이라 입점한 소상공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홈페이지가 닷새째 작동이 안 되면서 피해 업체는 2,400곳을 넘어섰고 피해액도 126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우체국 쇼핑몰이 40~50%를 차지하는데 하루에 400~500건이 나간다고 하면 평균 잡아서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같이 작은 중소업체는 타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우정사업본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빨리 소진해야 하는 식품류 등은 최대 11억 원 규모까지 자체 구매하고 연휴 이후에도 22억 원을 투입해 피해 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센터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나 롯데홈쇼핑에 일부 지금 특별기획적으로. 공영주차장에도 전산망 마비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 국가유공자 주차 할인은 서버 오류로 오늘도 자동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할인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지금까지 정상화된 건 모두 95개. 전체 복구율이 14%에 머무르면서 시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규정을 살펴보니 최악의 경우 거의 한 달치 데이터가 소실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킨 게 맞느냐고 질타했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 백업이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렇게 규정이 그래 돼 있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 관리 지침을 보면 모든 시스템은 매주 백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새로 발생한 데이터는 매일 한 번 백업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4등급 시스템이나 20테라를 넘는 대용량 시스템은 예외라 통상 매달 한 번 백업합니다. 불이 난 건 지난 26일 저녁. 4등급이나 대용량 시스템이라면 매달 한 번 하는 백업 예정일이 매달 말일인 경우가 많아 9월 한 달치 데이터가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작동을 멈췄던 647개 시스템 가운데 1등급은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4등급 229개입니다. 복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예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소실돼 버린 경우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져 버린. 그렇게 보여집니다.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보고도 잇따랐습니다. 9월 한 달 자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기로 각 지청과 각 현충원 호구원에 자체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신문고는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수했다가 소실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얼마나 데이터 소실이 있었는지는 복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규정대로 백업이 이뤄졌는지는 복구 이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많은 나라가 힘들지만 미국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세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인데 당장 미국 워싱턴 DC의 식당과 커피숍 주인들은 버티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커피숍. 한 잔 가격은 $6 선인데 몇 달 뒤 재고가 바닥나면 더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I'm holding it, but this is not permanent. I'm going to have to think about increasing the price of the drinks, at least for that 10% that I...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커피 원두 가격은 1년 전보다 20.9%나 올랐습니다. 최대 생산국 브라질의 50% 등 무거운 관세가 부과되며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유명 로스터 업체로부터 원두를 수입하던 이 가게 주인은 높아진 관세와 배송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Our cost from the suppliers has increased 20% minimum. And now with this new tariff, we have to change our suppliers. 하지만 문제는 더 복합적입니다. 이곳 워싱턴 DC 내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이민자 단속과 안전을 이유로 내세운 주 방위군 배치가 영업을 더 위축시킨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고급 식당 주인은 매주 폐업을 목격한다고 증언합니다. Many restaurants are on the verge of closing. We're seeing about 1 to 2 restaurants closing each week. 워싱턴의 관문 유니언역엔 얼마 전까지 군용 차량이 4대나 투입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지지층인 농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데 관세 전쟁으로 사실상 판로가 막힌 데다 이민 단속으로 일손까지 부족해져 일부는 파산 위기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7% of farmers voted for President Trump. And all we're asking for President Trump and this administration to do is take care of the farmers.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은 남아있고 이는 내년에도 누적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로 증시는 화랑인 터라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관세와 이민자 단속 같은 강경책이 촉발한 위험은 부메랑처럼 큰 곡선을 그리며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여권을 겨냥한 종교단체 동원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한 건데요. 녹취 속 주인공 중 한 명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제보자와 서울시 의원 직원 사이 대화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이 직원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치 당비 대납을 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 원을 대납하는데 그것도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당비 대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어 진 의원은 3,000명 당원 명단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앞뒤 맥락이 잘린 채 공개된 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2026년 다가올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의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진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는데 몇 시간 뒤 녹음 파일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목소리의 주인공이라 밝힌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달 4일 사무실에서 장정희 전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과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광위원장의 정상적인 면담에 왜 갑자기 종교단체 이야기가 나오느냐, 당비 대납 이야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격인으로 국회 문체위 소속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과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나 내통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상황을 사전 함께 조작했던 것은 또 아닐까요? 다만 장 전 부회장이 이제 국민의힘이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말한 걸 듣고 인사치레로 김 총리가 언급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재반박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밝혔고 이름이 거론된 김 총리 측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 전 부회장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했던 배임죄 폐지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에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당정 협의를 갖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고 왔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는 당정은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110개 경제형벌 가운데 68개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벌보다 행정명령을 우선하고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는 등 규정도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합리적 대체 입법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경총과 한경연 등 재계는 기업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등이 배임죄로 기소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그럼 실제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멈춰있는 재판이 대통령 임기 뒤에 재개되더라도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채 결국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 중 배임 혐의와 관련 있는 건 2개입니다. 먼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재판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각각 4,800억 원과 2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대장동 의혹 수사만 1년 6개월을 벌였는데도 돈이 오간 흔적이 나오지 않자 처벌 범위가 넓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현재는 5개 재판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된 상태.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되는데 당정이 협의한 대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사건은 모두 면소 판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면소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소 선고 전에 검찰이 공소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던 다른 배임 혐의 재판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들이나 민간인 1호기 탑승 논란의 신모 씨도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재판이나 수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부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고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6월 캐나다, 8월 일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장 입구에서 이시바 총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웃은 두 정상 모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한국과 일본만 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우리 총리님을 3번씩이나 뵀습니다. 毎回シャトル外交の成果が出るようなそのようなことをこれから
私どもも努力を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 이후 한일 두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 국토균형 발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양국은 사회문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논의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해 두 정상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 두 나라가 비슷한 입장인 점에 서로 공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허심탄회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장 인근에서 10여 분간 산책한 뒤 만찬장으로 이동해 친교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교체를 앞두고 두 정상 모두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산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입수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국정농단의 실태를 보도한 MBC 법조팀이 제20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해당 보도가 통화 내역을 통해 김 씨와 핵심 관련자들의 연결고리를 조목조목 드러냄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조규성 선수가 리그에서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부상 복귀 후 4경기에서 벌써 3번째 골인데요.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조규성. 1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7분, 동료가 머리로 내준 공을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연결합니다. 홈팬들을 열광시킨 시즌 3호 골. 이 동점골에 상대 자책골까지 더한 미투윌라는 역전승을 거두고 리그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I've never scored like this in my life. That was first bicycle, you know. It was so lucky. Yeah. 지난달 1년 3개월 만에 복귀전을 시작으로 4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부상 이전의 기량을 되찾고 있는 조규성. 홍명보 감독이 몸 상태를 고려하면 아직 시기상조라며 이번엔 대표팀에 부르지 않았지만 현재 언론은 부상 악몽을 끝낸 조규성이 올 시즌 팀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You know, I'm starving still, you know, because I couldn't play even one game last season, so I need more going. I've been getting better actually, yeah, but it's not like 100%. 조규성은 다음 달 3일 노팅엄을 상대로 유로파리그 첫 골 사냥에 나섭니다. 은퇴를 선언한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가 홈 최종전에서 마지막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9회에 등판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6일 현역 은퇴를 선언한 오승환. 오늘 홈 최종전에서 자신의 별명 끝판대장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21년 프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데요. 사인을 받으러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진짜 저를 보내는구나. 이제 저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기 전에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으면서 뜻깊은 추억을 남겼고요. 추신수와 이대호 등 82년생 동갑내기 친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아들의 시구를 받으면서 경기를 시작한 오승환은 특별 엔트리로 마지막 등판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박진만 감독은 상황에 따라 9회에 오승환이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하나 남은 한미일 통산 550 세이브. 과연 가능할까요? 피겨 남자 싱글의 김연겸 선수가 첫 올림픽 출전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직접 시집을 낼 정도로 풍부한 감수성을 예술 연기에 녹여내려고 아주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고난도 4회전 토르프 점프에 3회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김연겸은 지난주 올림픽 추가 예선을 실수 없이 마친 뒤 올림픽 출전권을 따는 기쁨에 말 그대로 오열했습니다. 선발전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티켓 한 장 더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제가 됐던 눈물처럼 평소 감수성이 남다른 김연겸. 일상의 순간순간을 문장으로 모아 시집까지 출판했을 정도입니다. 비단 물결, 새빨간 첨단 위로 솟구치는 구름, 무희는 기꺼이 천을 내려두었고 나는 성직자가 되어 기쁘게 회개합니다. 가끔씩
영감처럼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기는 좀 아쉽더라고요. 생각을 오히려 좀 멈출 때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점프 성공률이지만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앞둔 요즘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감수성을 연기에 녹여내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예술 점수 그 부분이 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더 표현을 잘해보고 싶고 좀 더 멋있게 타고 싶고 이런 생각. 지난해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금메달의 순간을 잊지 못하는 김연겸.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꿈꾸며 또 한 번 가슴 뛰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림픽이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100%를 딱 보여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디아즈가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이자 박병호 이후 10년 만에 한 시즌 50홈런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추석을 앞두고 시장은 분주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호우 속에서도 과일은 풍성하게 한가득 올라왔는데요. 전국 곳곳의 청가물 도매시장에선 과일을 고르려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휴 전날까지는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명절 준비에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연일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 전국 내륙의 예상 가시거리가 최소 8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26도, 양산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은 약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 광주 15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천절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일요일과 추석 당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